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광 분석 중에서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즉 질량 분석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분석 법은 상당히 좀 중요한 파트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그 1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2학기에서 시작할 때 중간에 좀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장에서부터 14장, 15장까지가 되게 이제 빠지고 하는데, 그 파트가 지금 이번 학기에 하는 UV라든지 IR이라든지 NM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룰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반응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정확한 분자 질량을 아는 것이 필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자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은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요까지 다루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다루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이 이와 같은 매스 스펙트로스코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UV나 NMR까지 해주게 되면은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로스코피를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 과목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예로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스펙트로스코피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물론 스펙트로스코피 그 자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피린 합성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셋업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어떤 TLC로 그 다음에 확인을 해가지고 반응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됐을 때 반응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옥합 과정을 거쳐서, 물론 이 옥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화합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순수한 화합물을 우리가 분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분리하는 과정은 우리가 뭐 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결정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 유기화합물은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순수한 화합물을 분리하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합성한 아스피린 화합물이 제대로 합성을 했는지 아닌지는 뭐 이것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와 같은 UV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요 피크가, 이런 피크들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죠. 나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IR을 한 몇 시간 동안 하고 나서 이래 보니까 전체적인 범위가 대개 한 600 아니면은 400 퍼센티미터에서 그 다음에 4000,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가게 되면은 6000까지 가게 됩니다. 그 우리가 IR 하면서 뭐 했나요? 3000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지. 여기에 CH에서 오른쪽으로 오느냐, 3000에서 그 다음에 3000에서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CH지만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 아니면 sp2라든지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는 3000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브로드하게 나와 있는 피크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몰랐지만 이와 같은 애시드의 OH가 아주 브로드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본다면은 요 부분에서 2100 부분에서 피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CN이라든지 CC라든지 삼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요것은 지금 여기에서 1800, 1700 나타나주게 되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라든지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 1600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이중결합, CC 이중결합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아스피린이 만들어졌구나 만들어지지 않았구나를 예측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좀 더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피크들이 이게 아스피린이 합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CO 피크라든지 이런 피크들이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아직까지 이제 배우는 거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스피린에 있는 수소가 어떤 종류의 수소가 있는지 어떤 탄소의 종류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NMR을 찍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NMR 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반응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진행이 됐는지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탄소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피크들이 위치를 보고 여기에서 지금 카르보닐 탄소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카르보닐 탄소가 9번, 12번이죠. 9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12번에 있는 것들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2번에 있는 탄소가 O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된 대로 1번과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뭐 이런 수소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탄소들이 나타나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할 내용하고 이것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아스피린을 만들었을 때의 분자 질량이 되게 한 180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됩니다. 매스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180에서 피크가 나오게 되겠죠. 180에서 피크가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20은 뭘 하는 거죠? 120은 결과적으로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화합물의 분자량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가 뭐로 의미를 해줄 수가 있는가 하고 이것은 어떻게 프래그먼테이션이 일어나느냐는 게 깨어지느냐는 거죠. 깨어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잘 끊어지게 되겠다. 아니면 여기가 잘 끊어지게 되겠다. 아니면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이런 피크들이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와 같은 구조에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보고 이것을 다시 거꾸로 구조를 분자량도 맞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다시 LC 매스로 확인을 하지만은 LC를 가지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가지고 해보면 우리가 분리를 하고 잘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고 이것은 출발 물질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물질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정확하게 분리만 한다면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것만 분리를 해내면은 정확한 화합물을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기 전에 13장에 빠진 내용을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매스라든지 NM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13장에서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원리는 분자 자체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자를 가지고 완전히 뭘 하는가 하면 완전히 이 분자를 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자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자기를 여기서 떨어뜨리게 되면 완전히 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깨어진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나가게 되면은 그 도자기의 그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을 깨는 거죠. 뭘 쓰나요? 일렉트론 빔을, 이런 강한 일렉트론 빔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죠. 박살을 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여기에 분자 질량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들어가는 전자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와 같은 레디칼 캐타이온이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던 전자들은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라디칼 캐타이온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몰레큘에다가 생성된 레디칼 캐타이온이 요 자체는 언스테이블 하니까 요것이 다시 한 번 더 레디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양이온만 캡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온들이 떨어져 나오는 양이온 조각들을 우리가 조각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프래그먼트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조각들이 나오게 되면은 큰 조각이 있을 것이고 작은 조각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주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자석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조각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래서 조각들의 질량에 따라서 가벼운 것은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먼 것은 뒤에 나오도록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가벼운 것들이 점점 이쪽에서부터 가벼운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벼운 것들 이렇게 점점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콜렉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디텍션을 이용을 해서 흡수 피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흡수 피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조각들이 어디에서 끊어진 조각들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질량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 파트가 되겠죠. 이 파트가 되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료를 우리가 어떤 중성 분자를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통과를 시키면서 이때에 일렉트론 볼트에 일렉트론 빔을 아주 강한 일렉트론 빔을 여기서 조사를 해주게 됩니다. 쪼여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에너지 세기에서 분자들이 그 공유 결합이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그 부위에서 잘 끊어지는 것들은 빨리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천천히 끊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다 조각들이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각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악셀레이션 시켜가지고 이 조각들의 크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도록 디텍터를 그 다음에 콜렉터를 디텍터를 해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분자 질량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어느 부분인지 잘 깨어져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분자 질량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잘 깨어지는가를 가지고 어떤 구조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핵세인 구조를 가지고 매스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이 매스 스펙트럼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스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탄소가 6개, 수소가 14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분자 질량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86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가 87, 86이 여기가 되겠죠. 86, 그 다음에 여기가 87이 되는데 왜 그렇다면은 여기는 87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86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대개 그 피크들은 소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소스를 사용을 해주느냐도 달라지게 되겠지만은 대개 M 플러스 피크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M의 플러스 1 피크를 나타내는 경우 아니면은 M 플러스 2라든지 다른 뭐 것들이 예상하는 게 대부분 요게 M 플러스 그 다음에 M 플러스 1 피크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했을 때에 86이 되면은 M 플러스 1 피크는 87이 되겠죠. 87이. 그래서 이 87이 이게 요 피크에서 나오게 되면은 분자량이 맞구나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57은 어디에 해당되겠는가 하는 거죠. 57이 해당이 되려면은 57이 해당이 되려면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 1, 2, 3, 4, 5, 6. 자, 57 그러면은 86 마이너스 57은 결과적으로는 29가 되겠죠. 29. 그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서 맨 처음에 끊어지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물론 CC니까 여기도 끊어질 수가 있고 여기도 끊어질 수가 있고 여기도 끊어질 수가 있고 여기도 끊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할 때는 어느 것이 많이 끊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피크가 얻어졌다는 이야기는 57 이게 그러면은 탄소가 4개, 수소가 9개 있는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58인데 그러면은 57이 되는 거죠. 그러면 57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잘 끊어진다는 이야기하면 여기가 잘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잘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는 하나는 이쪽은 57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29.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잘 끊어질 수 있는 쪽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CC 결합이 다 동일하니까 여기도 끊어질 수 있고 여기도 끊어질 수 있고 여기도 끊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보면서 가장 잘 끊어지는 부분은 2번과 3번 사이 아니면 여기서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결합이 가장 쉽게 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양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100%로 잡으면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86, 87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비율이 상당히 작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은 피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피크들은 어디냐면은 이와 같은 분자를 완전히 깨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피크들이죠. 그럼 이걸 깨기 위해서는 일렉트론 봄을 일렉트론 빔을 그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한꺼번에 딱 조여주면서 분자를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박살을 내주게 되는 거죠.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박살을 내면은 하나는 뭐가 되나요? 하나는 M 플러스에 이게 나오고 하나는 레디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레디칼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크기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피크를 나타내주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크를 보고 우리가 분자량이 얼마인데 여기에
나와 있구나.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은 그래도 에너지를 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슷하지만 에너지를 줬을 때 가장 잘 끊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와 같은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와 같은 매스 스펙트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에 있어서의 분자량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78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80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수소나 탄소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CL에 있어서는 왜 이와 같은 분자량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분자량이 이와 같은 동위원소 질량이 되겠죠. 동위원소 질량이 요거하고 요거 78하고 그 다음에 80짜리가 한 3대1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대1 비율에 의해서 요 피크가 결과적으로는 크기의 높이가 양의 높이가 질량 높이가 3대1 정도로 우리가 이게 되는 요 높이의 크기가 요 높이의 크기보다 한 3배 정도 높게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있다면 이것은 마지막 분자량의 m 플러스 위치에 이렇게 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동위원소가 섞여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위원소의 비율이 이게 이와 같은 상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CLA 동위원소가 대개 한 3대1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대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고 1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피크들도 이것을 따라가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BR 같은 경우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BR을 찍었을 때는 분자량 차이가 122, 124가 되지만은 이번에는 뭐가 되나 거의 1대1이 되죠. 이 피크가 M 플러스 피크가 1대1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요 레이쇼가 동위원소의 레이쇼가 거의 1대1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할라이드 화합물이다 하면 이것은 BR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할라이드 화합물이라 하면 이것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CL을 가지고 있다 이를 예측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책에서 여기에서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스펙트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서는 디텍터가 필요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스 어널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그 양이온의 종류별로 뽑아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이와 같은 양이온하고 레디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온 소스가 강한 일렉트론 빔을 쪼여줘야 되겠죠. 일렉트론 소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시료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료가 있고 그 시료를 가지고 인젝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이온 소스로 강하게 해서 화합물을 깨주는 거죠. 깨워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레디칼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M 플러스 있는 케타 이온들을 뽑아내면 되는 것이고 케타 이온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위치에 흡수가 되도록 해서 디텍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디텍터가 된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스펙트럼을 찍을 수 있으면은 이와 같은 그 스펙트럼을 보고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 형태가 되겠죠. 실제적으로는 요 형태도 중요하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또 그러고 보니 이것도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샘플을 그 다음에 아이오닉 챔버에 집어넣어 놓고 강하게 에너지를 쪼여줘 가지고 잘게 부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진 다음에 그 조각들을 모아 가지고 분류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들이 이제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이 디텍터에서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해주게 되면은 시로를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아이온 소스를 강하게 쪼여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애널라이즈를 시켜가지고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디텍션을 시켜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매스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인넛 시스템, 아이온 소스, 매스 필터, 디텍터, 데이터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하이베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이베큐을 해줄 수 있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와 같은 그 샘플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가 어떠한 이온 소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디 매스라든지 ESI라든지 아이온 스페이라든지 팹이라든지 심스라든지 그 다음에 EICI라든지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생체 분자가 되면서 이와 같은 말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분자 팹이라든지 뭐 심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지만은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에서는 EI하고 CI를 소스를 많이 써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작은 화합물이고 유기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의 분자량이 관심이 있으니까 EI 메소드나 CI 메소드를 해가지고 스펙트럼을 얻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쉽게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쪽으로 올라가면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매스 필터를 어떻게 어널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토프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로폴이라든지 아이온 트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생체 분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토프 매스를 사용을 해서 라든지 하고, 대개 이제 유기화합물 이와 같은 카드로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유기화합물을 매스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진 것을 디텍션 해가지고 디텍션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 어떠한 아이온 소스를 쓰느냐, 그 다음에 매스 필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매스 스펙트로스코피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 다양한 방법, 다양한 소스, 그 다음에를 통해서 필요한 간단한 유기 화합물, 좀 더 복잡한 고분자 화합물, 더 복잡한 생체 고분자라든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의 질량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와 같은 그 일렉트론 빔을 강하게 해주는 펌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마그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속 엑셀레이션을 시켜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질량에 따라서 떨어져 나오는 위치가 다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여기서 본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이것들이 안 보이지만은 이 안에 이와 같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 안에서 아까 조금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이오니제이션을
시킬 수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EI, CI에 우리는 관심이 많다고 했죠. EI, 그 다음에 CI. 이거는 뭐냐면은 일렉트론 아이오니제이션, 전자 빔을 쪼여줘 가지고 그 뭐죠? 이온화를 시켜주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케미칼을 사용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소스로서 CH4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아이소부테인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암모니아 가스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이와 같은 아이오니제이션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서는 말드라든지 심스라든지 펩이라든지 ES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분석통에서 분석 과목에서 좀 더 정확하게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원리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분자량을 알기에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유기화합물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와 같은 EI 방법을 쓰든지 그 다음에 CI 방법을 쓰는 두 가지가 있고, 특별하게 우리가 여기서 한다면은 이것은 포인트가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CI나 CI 방법을 써주게 되면은 케미칼 아이오니제이션을 시켜주면은.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렉트론 아이오니제이션을 써주게 되면은 분자량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프래그먼트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은 EI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은 유기화합물을 가장 정확하게 질량을 분석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 두 가지 네 가지 방법 중에서는 EI, CI 방법이 좋겠고, 그 다음에 CI 방법을 통하면은 우리가 M+1을 정확하게 찾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아이오니제이션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M+1은 나올 때도 있고 소량 작은 피크로 나오지만은 되게 프래그먼트가 크게 돼가지고 분자 구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유기화합물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아스피린을 만들었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질량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나요? EI 스펙트럼을 찍고 동시에 CI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은 분자 질량하고 분자량하고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알 수 있고, 비교하면은 그 두 개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은 화합물의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I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되게 일렉트론 빔을 쏘는데 되게 70 일렉트론 빔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여기다가 어떤 분자에다가 해주게 되면 이 분자가 막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쪼개지는 조각들을 액셀레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 조각들을 또 필요하면 더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이런 조각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조각들을 디텍션을 해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은 여기에다가 일렉트론 빔을 강하게 쏘여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작은 프래그먼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액셀레이션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으로서 확인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좀 더 복잡한 수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뭐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넓혀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케미컬 아이오니제이션은 뭐냐는 거죠. 소스를 집어넣습니다. 소스를 거기다가 메테인 가스를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암모니아 가스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아이소부탄 가스를 집어넣는 경우죠. 자, 이렇게 소스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좀 더 불안정한 M+의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요게
CH4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를 얻어가지고 CH4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이와 같은 CH3 레디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케미컬 아이오니제이션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레디칼을 쉽게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고, 쉽게 이와 같은 레디칼이 얻어지게 되면은 다른 결합들을 많이 마구 끊어주게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케미컬 아이오니제이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레디칼을 얻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와 같은 거하고 만나게 되면은 또 수소 레디칼을 만들어내주게 되면서 이 레디칼도 다른 결합들을 끊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CH4가 만나면 이와 같은 C2H5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수소는 빠져나가주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은 그 케미컬 아이오니제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자를 깨워주게 되면은, 이 분자를 깨워주게 되면은 요 분자가 깰 때에 요 분자를 이와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깨워주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M 플러스 H, M 플러스, 그럼 M 플러스 H는 M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 이런 피크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뜬다면은 실제적으로는 M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M 플러스에 얼마가 되나요? 24, 5, 29, M 플러스 29가 되겠죠. 그래서 M 플러스 29가 있으면은, 이게 이 전체가 M 플러스 1이다, M 플러스다가 아니라, 요 화합물에, 요 분자량에, 그 다음에 요와 같은 메테인 소스를 썼을 때 이런 것들이 생성되면서 얻어진 것이 운하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떤 분자량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아모니아를 이번에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레디칼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아모니아를 써주게 되면은 아모니아를 썼을 때는 이와 같은 M 플러스 1이, 그죠? 플러스 H니까 M 플러스 1이 많이 나오고, 이번에는 아이소부테인을, 부탄가스를 사용을 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M 플러스 1이나 그 다음에 M 플러스에 그 다음에 아이소부테인이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많이 피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메인이냐, 이것을 빼면은 요게 메인 어떤 그 분자량 피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샘플에다가 그 다음에 리어전트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와 같은 M 플러스 MH 플러스 그게 M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점은 결과적으로는 분자 질량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센시티비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써주게 되면은 센시티비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정확한 M 플러스 1에 대한 분자 질량은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여기에서 케미컬 아이오니제이션도 썼지만은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CI도 찍고 그 다음에 EI도 동시에 찍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EI 스펙트럼, 그 다음에 CI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센시티브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분자 질량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화합물, 소스는 지금 케미컬 아이오니제이션을 할 때 소스는 메테인을 썼습니다. 메테인을 쓰고 하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 196이 내야 되는데 197이 나오는 것은 M 플러스 1이 되겠죠. M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스를 메테인에 썼을 때는 또 이와 같이 아주 작은 피크로서 나오게 되지만 이와 같은 아이소부테인을 썼을 때는 이와 같은 피크가 크게 나오는 것은 M 플러스 1이 되겠죠. MH 플러스 M 플러스 1 피크를 정확하게 좀 더 하기는, 그래서
CI 방법을 해주게 되면은 주로 이와 같은 분자 질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떤 소스를 쓰느냐, 메테인을 쓰느냐, 아이소부테인을 쓰느냐, 암모니아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요것들의 디텍션 되는 것을 약간씩 센시티비티를 달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암모니아를 했을 때 이와 같은 197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여기서 214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M 플러스 1이 M 플러스 1도 되지만 여기서는 M 플러스 NH4 플러스가 되니까 이것만 해도 뭐가 되나요? 지금 14, 그 다음에 요게 4, 18 정도가 늘어나니까 지금 14에 19가 여기 14, 여기가 7이 3, 17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와가지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것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NH 플러스 4만큼이 더 늘어난 17개가 더 늘어난 위치에서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봐가지고 이게 분자량이다 그건 아니죠. 요것이 분자량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 요것은 요 분자량에다가 NH4 플러스가 얹혀가지고 같이 나오는 시스템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똑같은 CI를 찍었지만은 이번에는 암모니아 썼을 때는 이만한 크기로 우리가 M 플러스 1 피크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아이소부테인을 썼을 때는 이만큼의 크기로서 나타내 줄 수 있고 CH4를 썼을 때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되게 지금 이 아이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이와 같은 피크들을 크게 나타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은 케미컬 아이오니제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분자량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EI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CI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화합물에 있어서 EI 방법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요 위치에서는 지금 CI 방법에서는 요 M 플러스 1을 거기에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거의 잘 안 보이게 되죠. 대신 여기에서 프래그먼테이션은 잘 일어나가지고 어느 위치인지를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EI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는 어떻게 깨어지는지, 어느 부분이 깨어지는지, 즉 프래그먼테이션을 잘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I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잘은 우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분자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은 대개 EI 스펙트럼하고 CI 스펙트럼을 동시에 찍어야만이 그 확인하기가 쉽다. 한쪽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프래그먼테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CI 스펙트럼을 찍음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분자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이소부텐을 했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보면은 요 정도 크기였지만은 요 정도 크기로서 나타났지만은 똑같은 화합물을 이번에는 뭘 했는가 하면은 똑같은 CI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소스를 달리하면서 해가지고 이게 거의 100%가 나오도록 분자 질량만 정확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도 물론 프래그멘테이션 나타나 있지만은 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와 같은 분자 질량의 M 플러스 1 피크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분자 질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암모니아를 해주게 되면은 이 피크에다가 다시 여기에서 NH4 플러스 피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팹이라든지 심스라든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확한,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초과학지원센터에 가서 찍는다든지, 팹도 기초과학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센터에 가서 찍고,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매스가 일반적인 매스하고, 그 다음에 토프 매스라든지, 그 다음에 말디 매스 정도는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방법들은 심스라든지 팹이라든지 말디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EI라든지 CI 매스하고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주로 말디에서는 뭘로 많이 쓰는가 하면 이와 같은 레이저를 쓰고, 하지만은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매트릭스로서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피크들이라든지 원하는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 스프레이 아이오니제이션, 뭐 우리 학교 공동 실험 실습관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캐피러리 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스프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디텍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매스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 이 CI나 그 다음에 EI에서는 가장 스펙트럼을 이렇게 하나씩 봤는데, 이것은 아주 이런 형태로 지금 다양한 정보들을,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가 디텍션 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지금 여기서는 디텍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단백질을 분석하는데, 그리고 점점 양이 많아지게 되죠. 단백질이라든지 점점 더 그 분자량이 큰 생체 분자들을 활용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거의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챕터가 마지막 단원이 되는데, 매스를 어떻게 분석해 내느냐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토프 매스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쿼드러플 매스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더블 포커싱 매스 애널라이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마그네틱 섹터 매스 애널라이저, 이런 정도로서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대개 이제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요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들은, 그런데 이제 고분자라든지 생체 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 주게 되면은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애널라이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해 주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타임 오브 플라이트 애널라이저는 토프 메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쿼드러플, 그 다음에 이것은 마그네틱 섹터 애널라이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을 하는 방법도,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게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소스로서 애널라이즈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더블 포커싱 매스 애널라이저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쿼드러플. 근데 여기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와 같은 형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쿼드러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일반적으로 DC 매스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시스템으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어서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디텍션을 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프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형태, 기기도 더 복잡해 주게 되겠죠. 토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화합물을 매스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214, 그래서 214 플러스 1은 215가 되겠지. 215에서 요런 피크들이 나타나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피크들은 뭔지를,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피크들이 어디에서 가장 쉽게 끊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이번에는 뭐냐면은 EIMS를 찍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214에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그 앞에 그림은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CI가 되고 이것은 EI로 찍었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디텍션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보다는 이와 같이 프래그멘테이션이 끊어지는 부분들이 어디가 끊어지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말리토프가 되는데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것도 뭐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간에서 한 번 더 배워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는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EIMS를 찍었을 때에 도파민에 대해서 EIMS를 찍었을 때에 분자량이 15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53. 그 다음에 요 피크는 124는 어디쯤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124는 뭐 여기서 이렇게 잘 끊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한 인트로덕션 부분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정확한 분자 질량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 질량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펩이라든지 말디라든지 예소야라든지 토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유기화합물의 어떤 구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대개 CI 메소드, Chemical Ionization 또는 Electron Ionization 방법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스펙트럼을 비교를 하면서 CI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정확한 분자 질량을 찾아내기가 쉽고, 그 다음에 EI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프래그멘테이션이 어떻게 조각이 나는지, 물론 조각이 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계속해서 앞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각들을 가지고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떠한 이온 소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생체 분자라든지 고분자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스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질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요 피크가 몰레큘러 이온 피크다 하는 것만 하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는가 하면 요 피크가 어디가 끊어졌을 때에 양이온이 생기게 되고, 그 양이온의 그 다음 질량이 요만큼이다를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유기학 반응을 시킨다면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에 따라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나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반응을 시키고 나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한 화합물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화합물을 가지고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원소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했나요? 지금 원소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C의 함량, H의 함량, O의 함량, P의 함량, N의 함량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함량은 알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IR을 찍어보면서 CC 이중결합이 있는지 CO 이중결합이 있는지 아니면 CN 3중결합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작용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분자량이 맞아야 되겠죠. 그럼 분자량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질량 스펙트로스코피, 질량 분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질량을 우리 같은 몸무게가 되겠죠. 그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한지를 예측을 해줄 수 있으면서 화합물의 구조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C와 탄소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탄소의 골기 구조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수소가 어떤 종류의 수소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퍼즐을 하나씩 맞춰 들어가듯이 하면서 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가 화합물을 분석하는 그 다음에 구조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들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